루이 14세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태양왕? 루브르 궁전? 네, 무엇보다 베르사유 궁전이죠. 그 거대한 규모하며 화려함으로 그의 절대적인 권력을 온 세상에 과시했는데요. 도대체 베르사유 궁전은 언제 어떻게 지어진 것인지 특이한 조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 프랑스로 날아갈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온 곳은 파리에서 동남쪽으로 50여 킬로 떨어진 맹시 지역입니다. 때는 1661년 8월 17일, 이날은 베르사유 궁전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날이죠. 루이 14세의 재무대신이었던 니콜라 푸케가 자신의 볼르 비공트 성의 건축을 자축하는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어요. 이 멋진 공간은 세 사람의 뛰어난 예술가들의 협업에 의해 탄생했는데요. 이탈리아 양식이 융합된 독특한 프랑스식 건축을 선보인 건축가 르보, 태양신인 아폴론의 이미지를 대담하게 푸케의 방에서 표현하고 있는 화가 르브랭, 물과 꽃, 나무, 조각이 어우러져 기하학적인 거대한 축을 펼쳐 보여준 조경사 르노트르가 바로 볼르 비공트 성을 창조한 이들이죠. 볼테르가 후에 얘기하듯 푸케는 그날의 왕이었습니다. 이날 축제에는 루이 14세도 초대받아 참석했는데요. 정원도 별로 크지 않고 악취가 진동하는 센 강변의 루브르 궁전과 뚠르리 궁전이 주요 거처였던 루이 14세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조각과 분수, 나무가 기하학적이고 질서정연한 하나의 우주를 펼쳐주며 드넓게 펼쳐진 정원, 화려한 회화와 테피스리로 장식된 방들, 정원으로 난 커다란 창문이 있는 둥근 살롱 등 그야말로 절도 있으면서 화려한 아름다운 공간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신하라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루이 14세에게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왕위를 넘보거나 목숨을 노린다는 강박적인 공포가 있었어요. 루이 14세의 할아버지인 앙리 4세 이전까지 프랑스의 귀족은 그 세가 막강했죠. 귀족들이 아주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귀족의 도움이 없이는 외국과의 싸움에서 프랑스를 지키고 왕국을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자연스럽게 왕권은 약했죠. 이런 상태에서 16세기 후반 참혹한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 전쟁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과격한 가톨릭 귀족들과 신교도가 대다수인 신흥 부르주아 사이의 정치 전쟁이기도 한 거죠. 앙리 4세가 종교 전쟁을 종식시키며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부흥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나라 전체를 중앙에서 관리하려는 체제를 다지기 시작하자 귀족들은 점점 불만이 쌓여갔죠. 왕권이 강해지는 만큼 귀족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루이 13세와 강력한 재상 리슐리에 아래에서 점점 더 운신의 폭이 좁아지던 귀족들은 루이 14세가 5살의 왕위에 오르자 5년 뒤인 1648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롱드난인데요. 10살도 채 되기 전이었던 루이 14세는 이때 죽음의 위협까지 경험했죠. 밤에 자던 중 무장한 사람들이 침입해오자 극도의 공포 속에서 안전한 다른 곳으로 피신한 일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루이 14세에게 어린 시절의 이 경험은 절대 아무도 믿지 않게 하고 특히 귀족들에 대한 경계심을 평생 늦추지 않도록 합니다. 1661년이면 모우의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인데 자신이 마치 왕이나 되는 듯이 근사한 성을 짓고 화려한 축제를 벌이는 푸케를 보고 루이 14세가 얼마나 당황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날 밤 푸케를 당장 잡아들이겠다는 것을 모우인 안 도트리쉬가 말리느라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죠. 결국 푸케는 한 달도 되지 않은 9월 5일에 체포됩니다. 재판은 3년간 이어졌는데 죄목은 부정부패와 불경죄였죠. 푸케는 결국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다 1680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루이 14세는 꿈도 꾸지 못한 화려한 궁전을 지은 죄, 궁전의 축성식 날
당대의 유명한 문인들, 즉 몰리에르, 라퐁텐, 세비녟 부인에 둘러싸여 칭송을 받은 죄, 일국의 왕을 귀족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게 할 만큼 화려한 축제를 벌인 죄는 씻을 수가 없었죠. 후케를 감옥에 보낸 후 루이 14세는 볼로 빅공들을 만든 3명의 예술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이 짓기 시작한 것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죠. 볼로 빅공떼에 심어져 있던 1000그루의 나무와 조각도 다 옮겨옵니다. 궁전의 모태는 루이 13세가 구입한 사냥용 별궁인 중세식 작은 성이었어요. 루이 14세는 선왕의 작은 별궁을 화려한 성으로 확장한 거죠. 1661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공사 책임자가 3차례 바뀌는 과정을 겪으며 1710년까지 이어집니다. 궁전은 태양왕인 루이 14세를 상징하는 아폴론과 그를 둘러싼 행성의 이름이 붙은 방들, 비너스, 다이아나, 마르스, 머큐리 이런 방들과 쥘 아르두엥 망사르의 작품인 거울의 방 양옆의 전쟁의 방과 평화의 방에서 조각, 그림, 대리석, 거울 등을 이용하여 루이 14세의 위대함과 프랑스의 영광을 한껏 가시하고 있죠. 1664년과 1668년 성대한 축제를 벌였고 1682년에는 왕궁을 파리에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완전히 옮깁니다. 이렇게 해서 베르사유는 1789년 혁명으로 정치적 운명을 다할 때까지 앙스엥 레짐의 실질적, 상징적 중심지가 되죠. 궁전 못지않게 정원도 중요한데요.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정원 소개법이라는 가이드북을 직접 쓸 정도로 정원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초기에는 조경사 르노트르의 의도대로 조각이 많지 않았으나 1668년 이후 화가 르브랭의 지휘 아래 궁전과 정원 전체를 통일된 도상학으로 거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동서축으로는 라톤의 분수와 아폴론의 분수를 통해 태양신의 주제를 드러내고 남북축으로는 사계절의 분수, 앙슬라드 분수, 피라미드 분수 등으로 변화를 주었어요. 정원의 묘미는 동서와 남북의 거대한 두 축과 그 축을 따라 리드미컬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분수들과 조각들, 작은 숲들을 발견해 가는 데 있습니다. 왜 베르사유일까요? 우선 파리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파리의 루브르 궁전에는 없는 드넓은 자연이 있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다듬어진 자연의 한가운데서 루이 14세는 몰리에르와 라신의 연극을 공연하며 축제를 즐겼어요. 이는 춤과 연극을 좋아했던 왕의 개인적 취향 탓도 있지만 귀족들을 그들의 영지로부터 멀리 떠나와서 온갖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영지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죠. 이렇게 해서 왕은 절대 권력을 누리고 귀족들은 루이 14세의 은혜만을 바라는 무력한 궁정귀족의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정원에 있는 조각 중 하나인 앙슬라드는 이러한 왕의 의도를 잘 보여줍니다. 티탄족의 우두머리였던 앙슬라드가 제우스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뒤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장면인데요. 화려한 금박의 앙슬라드와 그를 반쯤 집어삼킨 검은 돌더미의 대비가 극명하죠. 주변의 평화롭고 목가적인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 조각을 보며 루이 14세와 함께 산책하던 귀족들은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권력이 제공하는 달콤한 안락에 안주하는 수밖에 그들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죠. 절대 권력을 과시하는 베르사유 궁전은 유럽의 많은 왕실들의 자극을 주어 비엔나의 쉔브른 궁전과 벨베데레 궁전, 독일 비르츠부르크 주교관 등이 건설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의 영광과 굴욕을 묵묵히 지켜본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73m의 길이에 10.5m의 폭, 13m의 높이를 자랑하는 거울의 방 천장화는 기아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로하거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루이 14세의 모습으로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함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1871년 1월 18일 프로이센 국왕 비렐름 1세는 독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1919년 6월 28일 1차 세계대전을 종결짓는 조약이 체결된 곳도 거울의 방입니다. 무엇보다 궁전은
왕실의 무기력과 무능력, 사치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1789년 혁명 직후 탈출을 감행하다 붙잡히죠.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는 루이 14세의 영광의 꿈은 루이 필립 시대의 베르사유 박물관의 탄생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베르사유 궁전에 가시면 드넓은 정원에서 조각과 분수도 보시고 운하를 따라 자전거도 타는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한 피카드로.